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2장 연결회계 기초, 지배력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다 못 끝냈죠?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교재로는 146페이지의 의결권입니다. 자, 의결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양적 잣대로서 의결권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지배력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에 따른 어떤 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지배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든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예를 들면 이사회의 그 임원들, 즉 이사들의 과반수를 내가 뭐 선임할 수 있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의결권 과반수 보유만으로도 충분히 지배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결권 과반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힘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 의결권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실질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은 지난 2장 강의 때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책을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윗부분에 있고요.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고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번과 2번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에 계약상 약정을 맺는 거야. 혹은 그 밖에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있다면은 내가 뭐 40%, 30%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지배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예를 들어 나는 40% 의결권을 가졌어. 그런데 15%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하고 계약상 약정을 해요. 특정 그 관련 활동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힘을 합치자. 그렇다면은 55%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밖에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는요, 의결권과 결합하여 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면은 역시 이것도 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재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투자자 의결권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할 때 고려할 사실과 상황 중에 투자자 보유 의결권이 비록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내가 제일 최대 주주야, 상대적 규모, 혹은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내가 한 30%인데 나머지 70%는 수천 수만 명한테 분산이 되어 있어. 이렇다면 내가 지배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뭐 4번 같은 경우에 과거 주주총회에서 의결 양상을 보아하니 주주들이 수천 명인데 나는 한 30% 주주예요. 근데 나머지 주주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해.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통과가 혹은 부결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잠재적 의결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의결권은 외견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의결권까지 전부 고려를 하라는 것인데요. 선도계약을 포함한 전환상품이나 옵션에 대해서 발생하는 권리, 전환상품, 예를 들어 전환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 내 의결권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콜옵션을 갖고 있어. 옵션을 행사하면 내 의결권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 잠재적 의결권은 지금 행사 가능하냐의 여부입니다. 실질적인 경우, 이거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약이 없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즉 전환 가격이 워낙 높아, 옵션의 행사 가격도 워낙 높아. 이렇다면은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라도 행사가 가능한 이런 상황인 경우에만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예, 3번부터 몇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갖고 있을 때 힘을 갖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황 1번은 P투자자가 있는데 A와 수천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A는 과반수 미만이죠. 48%, 나머지 52%는 수천 명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1%를 초과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 주주들은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약정도 없대요. 얘네들이 뭉쳐서 52%를 일사불란하게 행사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상대적 규모가 워낙 월등하게 크지 않습니까? 48%를 갖고 있는 A 회사는 P 투자자를 지배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 2번을 보면 A가 40%, 12명의 투자자가 5%씩 모두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 회사는 주주 간 합의에 의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선임, 해임, 그리고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대요. 그런데 이러한 합의를 변경하려면 주주 3분의 2의, 즉 67%의 다수 표결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록 A 회사가 과반수의 지분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또는 다른 12명의 투자자하고 뭐 약정 같은 거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A 회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선임, 해임,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즉 막강한 권리를 부여를 받았어요. 근데 이 권리를 없애려면 3분의 2의 다수 표결이 필요한데 67%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A는 관련 활동을 지시할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황 3번입니다. A가 45%, 2명의 투자자가 26%씩 52%, 나머지 3%는 3명의 투자자가 1%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A가 45%로 상대적 의결권은 가장 높습니다만은 이 2명의 26%씩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합심만 하면 언제든지 과반수의 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A 회사가 P 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상황 4번인데요. A가 35, 3명이 5%씩 15%, 수천 명이 나머지 50%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고요. 또한 주주들은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P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은 관련 주총에서 의결권 과반수의 승인을 요구하는데 최근 관련 주총에서는 P투자자 의결권의 75% 정도가 참석을 했노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75% 정도의 참여는 A가 단독으로 뭔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즉 다른 주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가 일방적으로 P투자의 관련 활동을 밀어붙이는 그런 실질적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 151페이지의 특수목적 기업입니다. SPE, Special Purpose Entity 혹은 SPC,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도 하는데요. 자산 유동화 기업이라든지 PF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특수 목적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기업의 관련 활동이라는 것은 대주주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수목적 기업을 누가 지배하지? 라고 판단을 할 때 의결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주된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PE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즉 관련 활동은 무엇인지 식별을 하고요. 누가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고 누가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자가 바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핵심은 의결권은 주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52쪽 3.3절인데요.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인데 P투자자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가지려면 내가 그 변동이익에 노출이 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변동이익은 말 그대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자자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의 경우이더라도 고정금리 지급은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발행자 신용 위험에 투자자가 노출되기 때문에 설령 고정금리의 어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변동이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피투자자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고정성과 수수료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투자성과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변동이익에 해당이 되는 몇 가지 이렇게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길에 읽어보면 될 거고요. 책을 보면은 152페이지 중간에 이 이익의 예가 나와요. 뭐 배당금도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자산부채 관리 용역에 대한 보상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집은 보유자들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이익 등도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3.4절은 힘과 변동이익이 연관되어 있다. 즉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내가 노출이 되거나 변동이익을 가져올 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그 힘, 즉 권리는 남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행사를 해야 됩니다. 남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그거는 대리인이 될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힘을 행사한다면 나는 본인인데 대리인이 행사하는 힘은 지배력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자신의 이익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지배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그 지배의 주체는 본인이어야 되지 어떤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이더라도 의결권이 없다면은 대리인의 허수아비 바지사장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펀드 운용사는 펀드의 지배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펀드를 연결 대상에서 제외하자라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의 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갑회사는 펀드 운용사로 A 펀드를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갑회사는 펀드 운용사인데 A라는 펀드를 관리를 한대요. 자, A 펀드의 투자 정책과 투자 전략을 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의뢰사는 A 펀드에 대해서 60% 지분을 소유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 모두 1% 미만인데요. 분산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돈을 이만큼 이제 각각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A 펀드의 투자 정책과 전략을 변경할 수 없으며 투자 정책과 투자 전략은 갑회사가 펀드 운용사로 결정을 한다고 했어요. 변경할 수 없으며 이 펀드 매니저가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갑회사를 을이나 수많은 투자자가 합심하여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갑회사는 A펀드의 성과 중 2%의 수수료를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수치입니다. 이때 갑회사와 의뢰사 중 누가 A펀드를 지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갑회사가 A펀드의 투자 정책과 투자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은 갑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갑회사는 A펀드 성과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겨우 2%에 해당되는 그것도 시장 기준 수수료만을 수취하기 때문에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갑회사는 A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서 이를 운영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얘가 A펀드를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의뢰사를 보면은 A펀드에 대해서 과반수 의결권을 소유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A펀드의 관련 활동, 즉 투자 정책과 전략을 결정할 권한은 없죠. 또한 의뢰사는 갑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아무 때나 해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즉 이건 방어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방어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펀드를 갑도 을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종속회사가 될 수는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교재 154쪽에는 의사결정자 자신이 대리인이냐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의사결정자가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의 설계에 유의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인데 다른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인 해임권 등이 있으면은 의사결정자는 바지 사장이다, 즉 대리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 약정인데요. 의사결정자의 보상 금액 혹은 보상과 관련된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결정자가 본인일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는 거고요. 피투자자의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가 또한 고려 대상이 되는데, 노출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결정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입니다. 154, 155페이지에는 우리나라 재벌그룹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SK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인데요. 25기만 하더라도 연결 종속기업 수가 자그마치 277개입니다. 대다수는 100%인데요. 여긴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100%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의 요소들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파란 글씨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이 됐다든가 주주 간의 약정이 있다든가 연결 구조화 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주석을 살펴볼 때 과반수가 아닌데 어떻게 연결에다 집어넣지? 그럴 때 꼼꼼하게 한번 왜 그런 판단을 지배기업이 했는지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절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배력 보유 유무를 보았는데요. 자, 4절 책으로는 155페이지인데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하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작성 여부 판단을 보겠습니다. 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의 먼저 투자기업이 지배기업일 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자, 투자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은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해요. 그리고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시세차익이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 목적입니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대신 투자를 하는 거죠. 실질적인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한 성과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투자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여기에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지금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 자산이 있게 되는데 여러 투자 자산 중에 과반수 지분을 갖는 투자 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그럴 경우에 그럼 피투자자를 연결할 거냐?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3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연결을 할 때 이게 지배기업 페어런트입니다. 종속은 제가 S 앞으로 서브시디어리 S라고 표현을 할 텐데 연결을 하면서 이 종속기업의 자본과 지배기업의 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을 서로 상계를 해요. 왜 상계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3장에서 배우고 일단 상계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부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결을 해버리면 얘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배기업인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측정하고, 즉 피해사 자기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는 만들지 말아라. 연결하면 이게 사라지니까 자기 개별 재무제표만 공시해라, 이런 겁니다. 다만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자라면은 이거는 투자 관련 용역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종속기업이 투자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2를 볼까요?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하고 B 회사가 다시 C 회사를 지배하는 이런 경우도 흔히 있는 겁니다. 이럴 때 B 회사는 A에 대해서는 종속회사지만 C에 대해서는 지배기업이 될 수 있죠. 이걸 중간 지배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중간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까? 이 그림에서 A 회사는 당연히 B와 C를 포함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은
B도 다시 C를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무조건 해라 하곤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A가 최상위 지배기업으로서 B와 C를 포함해서 연결을 했으면은 굳이 B가 C까지 포함해서 작성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157페이지 맨 위에 문단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B가 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원가가 효익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다 면제가 아니라 다음 1110호 문단 4의 1에 네 가지 가나다라의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이때 말하는 지배기업이 바로 앞서 이 그림에서 보는 B회사와 같은 중간 지배기업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작성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가는 지배기업이 앞에서 자꾸 이 그림을 보세요. 이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배기업이 그 자체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즉 A의 종속기업이 되잖아요. 지배기업이 그 자체 지분의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즉 주주들한테 알리고 주주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즉 B가 이미 A가 B나 C를 포함해서 연결을 했으니 나는 안 해요. 작성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알리고 그 회사의 주주들이 반대를 안 하는 경우 나는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상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비상장기업. 답은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대요. 제출하는 과정이 있지도 않고 지금 상장 준비 과정이 있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자, 라본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즉 이미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었어. 그럼 내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하거나 후단을 보면은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투자기업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투자기업이라면은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다면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거죠. 자, 예 5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5번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인데요. 모두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경우 1, 2, 3.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배기업, 중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또는 작성 면제 여부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거예요. 먼저 경우 1은 A가 B, B가 C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 A가 B를 지배하고 B가 C를 지배하는 형태인데 최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래요. 투자기업은 연결 안 하죠? 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 그럼 비투자기업인 B는 어떻게 하느냐? 비록 중간기업이지만 중간 지배기업이지만 최상위가 연결을 안 하니까 좀 전에 보았던 문단 4, 1에 가나다를 만약에 충족을 한다면은 연결을 하고요. 충족을 하면은 모두 충족을 하면은 연결 면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C를 포함해서 연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맨 마지막 회사들은 연결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두 번째 경우 2는 비투자 그 다음에 투자 비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투자 기업 A는 무조건 연결해야죠. 얘는 자, 근데 중간 지배기업이 투자래요. 그럼 얘는 안 하죠. 이걸로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는 비투자 투자 다시 비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맨 위가 비투자는 얘는 연결을 해야죠. 최상위 지배는. 자, 투자기업은 무조건 연결을 안 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비투자는 얘는 좀 전에 보았던 이 문단사 1에 가나다 충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모두 충족하면은 연결 면제고요. 그렇지 않으면 D를 포함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때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투자기업은 최상위에 있든
중간 지배에 있던 얘는 안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연결과 관련돼서 기타 내용이 158페이지 4.2절에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청산 중인 종속기업이 있으면 얘를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라는 건데요. 보고기간 말 현재 종속기업이 청산 중에 있고 다음 연도 중에 소멸할 것이 확실해. 그렇다 할지라도 당기 보고기간 말 현재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길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청산 중인 종속기업이 중급회계 때 배웠죠. 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적용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이 기준소에 따라서 측정과 표시를 합니다. 즉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적은 금액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또 중단영업은 별도로 중단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구분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규모 종속기업인데요. 종속기업이 20억, 30억 아주 조그마 그렇더라도 1110호에서 작다고 빼라, 연결해서 제외하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조그만 기업이더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데 너무 뭐 수조, 수십조 원에 해당이 되는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10억, 20억짜리 회사까지 연결하려니 이거 참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서 회계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을 연결해서 제외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라는 회계정책을 스스로 세우고 매년 계속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교재 159페이지부터 나오는 별도 재무제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